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고 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박준호 대표가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우리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어떤 서론도 질문도 숨 돌릴 틈도 없었다. 차가운 따귀처럼 날아든 그 한마디는 너무나도 사무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있어 붓기 시작하고 나서야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내 발은 여전히 의자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있었다. 박준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무심해서 마치 연습하고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3주 동안 준비한 COO, 최고 운영 책임자, 승진 심사에 대한 피드백 세션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나는 성장 전망치, 업무 효율화 워크플로우, 그리고 아시아 계정 전환 계획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나는 오늘이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대신 모든 것의 끝이었다.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여전히 서 있는 채로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내 눈을 마주쳤다. 이건 전환을 위한 대화야.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민지야. 회사의 변화하는 분위기와 가치관에 더 잘 맞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했어. 변화하는 분위기와 가치관이라니. 나는 첫날부터 이곳에 있었다. 접이식 테이블과 중고 모니터를 쓰던 시절, 우리가 그저 반지하 방에서 큰 소리로 꿈을 이야기하던 두 사람에 불과했을 때부터 말이다. 그는 퇴직금에 대해 인사팀이 정오까지 서류를 보낼 거라는 둥 계속 이야기했다. 나는 그 말 대부분을 듣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 나는 김민지였고 4번 1번이었다. 나는 릴라이온 애널리틱스의 운영 뼈대를 바닥부터 구축했다. 급여가 밀렸을 때도 남았고 냉장고를 청소했으며 지금은 고위직이 된 초기 직원 10명을 직접 채용했다. 그런데 이 방에서 나는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었고 10분의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나는 마침내 자리에 앉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준호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배웅해주지. 그가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유리벽 밖으로 사람들이 커피와 열린 노트북을 들고 지나갔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피드백을 기대하고 왔지만 대신 해고당했다. 하지만 준호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는 방금 회사의 법적 소유주를 해고하려 했고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모든 것은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가득한 서울 마포구의 낡은 반지하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난방기는 15분마다 덜덜거렸고 우리는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의자로 썼다. 하지만 그때는 그곳이 미래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여의도의 중견 컨설팅 회사를 막 그만둔 상태였다. 그는 거창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칸막이 사무실 큐비클에는 맞지 않는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다. 나는 물류 계약지기를 막 끝내고 진짜 무언가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준호를 지독하게 똑똑하지만 같이 일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묘사한 공통의 지인을 통해 만났다. 그 묘사는 정확했다. 하지만 그의 비전에는 전염성이 있었다. 그는 데이터를 마치 산소처럼 이야기했다. 예측 분석, 자동화된 행동 루프, 중견 기업을 위한 성과 예측 같은 것들 말이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그가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그가 고집하는 우아함으로는 더더욱 아니었다. 파트너가 필요해. 그가 말했다. 그저 월급만 바라는 사람 말고. 우리는 그날 밤 악수를 했다. 2주 후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릴라이온 애널리틱스의 법인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멈칫하는 순간이 왔다. 준호는 서류의 마지막 섹션을 응시했다. 대표이사 및 법적 대표자.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난 여기 이름을 올릴 수 없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그가 몸을 기울였다. 이전 회사랑 법적인 문제로 좀 얽혀 있어. 비밀 유지 계약, 위반, 자금 유용 의혹.
긴 이야기인데 입증된 건 없지만 내 이름이 서류에 올라가면 모든 게 지연될 거야. 시작하기도 전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어. 나는 긴 시간 동안 침묵했다. 그가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이 일을 믿지? 우리를 믿지? 나는 서명란을 내려다보았다. 비어있는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나는 서명했다. 그 순간 나는 릴라이온 애널리틱스의 유일한 법적 소유주가 되었다. 우리는 상황이 정리되면 지분 소유권 변경 신고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정리되지 않았다. 사업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6개월 만에 우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첫 장기 계약을 따냈다. 1년 차에는 정규직 직원들이 생겼고 클라이언트 대기 명단까지 생겼다. 우리는 채용하고 구축하고 확장하느라 너무 바빴다. 서류 작업은 잊히거나 무시되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에 서명했는지, 왜 서명했는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려던 게 아니었다. 꿈을 보호하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꿈이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훗날 준호가 빼앗으려 할 유일한 무기에 내가 서명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첫 겨울은 혹독했다. 수도관이 2번이나 얼어 터졌다. 와이파이는 3일마다 끊겼다. 난방기 하나로 방 3개를 데워야 했고 매일 아침 커피에서는 탄 야망의 맛이 났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가능성에 너무 취해 있어서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때 우리는 직함이 없었다. 그저 할 일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영업이나 허세를 부리는 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처리했다. 나는 운영의 중추를 만들었다. 프로세스 맵, 온보딩 템플릿, 청구 주기, 고객 서비스 스크립트 등을 구축했다. 규모를 키우려면 아마추어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반면 준호는 불이자 비전이었다. 그는 돌멩이에게도 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포스트잇과 카페인, 그리고 카페인으로 유발된 아드레날린으로 살았다. 그는 창문, 냅킨, 한 번은 주차 위반 딱지 뒷면의 모델을 스케치했다. 그의 뇌는 입보다 빨리 돌아갔다. 그리고 그건 대단한 일이었다. 우리는 묘하게 완벽한 짝이었다. 2개월 차에 나는 우리가 서로 발이 꼬이지 않도록 내부 위키를 만들었다. 며칠이 걸리던 클라이언트 온보딩을 몇 시간으로 단축하는 워크플로우를 초안했다. 준호가 6주 동안 대금 지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한 공급업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송장 시스템을 재구조화한 것도 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무대 뒤 어둠 속에서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랑했다. 칫솔과 압축 공기로 청소한 프린터가 마침내 걸림없이 작동할 때 나는 소리를 사랑했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은 나에게 짜릿함을 주었다. 기계가 완벽한 리듬으로 웅웅거리도록 조율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하루 14시간의 노동과 텅 빈 냉장고, 주말의 마라톤 업무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나는 박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가 잘 돌아가길 원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랬다. 4개월 차에 우리는 첫 주요 고객인 지역 물류회사를 확보했다. 모든 연락 창구는 내가 담당했다. 그들의 팀을 온보딩하고 KPI 대시보드를 설계하고 새벽 2시에 기술 지원 전화를 받았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준호가 아니라 나였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면 알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욕에서 날아온 엔젤 투자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첫 번째 진짜 투자 미팅을 가졌을 때 그는 나를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이다. 이쪽은 김민지 씨입니다.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죠. 나는 1번, 그리고 2번 눈을 깜빡였던 기억이 난다. 운영 지원이라니. 이 방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구현 프로토콜을 쓴 게 나였는데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가 그저 명확성을 위해 단순화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투자자들은 복잡한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거창한 아이디어를 가진 한 남자를 믿고 싶어 하니까. 나는 창업자가 아니었다. 커튼 뒤의 사람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밤 그가 싸구려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나는 뒤에 남아 회의실을 치웠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를 멈춰 세우고 말했다. 이곳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건 당신이군요. 그렇죠? 나는 웃었다.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는 쪽에 가깝죠. 그는 미소 지었다. 그가 그 사실을 절대 잊게 하지 마세요. 나는 잊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기시키지도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우리가 안정되면 그가 나를 비서나 지원 인력이 아닌 설계자로서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볼 준비가 되면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시스템 대시보드로 돌아갔다. 고쳐야 할 것이 여전히 많았다. 언제나 고칠 것은 많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랑했다. 깨진 조각 하나하나는 계속 만들어가야 할 이유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렌치를 쥐고 있는 건 나였으니까. 그것은 놓친 이메일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겉보기엔 별것 아닌 내가 6개월 동안 이끌어온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메일이었다. 내가 직접 만든 주간 현황 요약 보고서였다. 보통 나는 자동으로 참조가 되었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로그인을 했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받은 편지함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메일 스레드를 검색해서 찾아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주니어 분석가, 새로 온 운영 부사장, 심지어 스탠드업 회의에 한 번도 안 나오던 마케팅 담당자까지 다 있었지만 나만 없었다. 처음엔 실수라고, 착오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메일을 내게 전달하고 읽지 않음으로 표시했다. 마치 그러면 가슴 속에 응어리가 풀릴 것처럼.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관리 보드를 열어 배정을 확인했다. 내 이름보다 2직급 아래인 누군가가 내가 직접 데려온 클라이언트의 리드로 올라와 있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긴 시간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수년 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이었다. 나는 항상 사내 정치보다 능력을, 소음보다 일관성을 믿는 쪽을 택해왔다. 하지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파헤치기 시작했다. 깊이 들여다볼수록 균열은 더 넓어졌다. 내부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변경되어 있었다. 내가 소유했던 파일들은 이제 제한되거나 보기 전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2년 차에 내가 만든 온보딩 폴더는 사라졌다. 내가 기록한 클라이언트 노트는 다른 사람 계정으로 아카이브 되어 있었다. 심지어 내 주간팀 보고서는 작성자 표시를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양식으로 간소화되어 있었다. 그것은 업데이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숙청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나는 이성적이려고 노력했다. 회사는 진화하고 시스템은 바뀌고 직함은 이동하니까. 하지만 내가 직접 구축하고 문서화했던 아카이브 포털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되자 나는 백엔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다. 그때 충격이 덮쳐왔다.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사용자 태그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등급이 낮아지거나 이동된 게 아니라 지워진 것이었다. 이름 김민지, 상태 비활성. 나는 3번이나 새로 고침을 했다. 결과는 같았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메모도 알림도 없이 그저 조용한 삭제였다. 마치 내가 그곳에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몇 초간 얼어붙어 있다가 복도를 걸어내려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IT 팀장 강민석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문은 열려 있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더니 즉시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민지님, 강 팀장님, 잠깐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마스터 디렉토리 구조조정 했나요? 그는 주저했다. 비슷해요. 왜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침을 삼켰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예전 관리자 권한들, 레거시 구형 계정 같은 것 좀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레거시요? 내가 되물었다. 네, 아시잖아요.
그냥 정리 차원에서. 나는 굳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깔끔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날 오후 늦게 회의 초대가 떴다. 분기 전략 조정 세션이었다. 명단에 나는 없었다. 내 팀원들은 있었다. 새로 온 운영 부사장도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뒤로 기대 앉았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항상 피해왔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내가 밀려나고 있는 건가? 요란하게가 아니라, 대립이나 명확한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각조각 접근 권한 하나하나씩 아무도 소리내어 말할 필요 없이 내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의 시작이었다. COO 역할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제출했을 때 나는 모든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12장의 슬라이드, 42개의 보충 문서, 3개의 제한된 일정, 2개의 비상 경로. 그것은 전략적이고 날카롭고 확장 가능했으며 틀림없이 내 것이었다. 나는 15년의 조직적 기억을 우아하고 견고한 무언가로 엮어내기 위해 몇 주 동안 야근을 했다. 제출 후 준호가 나를 보고 웃으며 든든해 보이네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한 줄기 믿음을 허락했다. 하지만 믿음이란 참 잔인하게도 굴욕을 위한 판을 깔아주는 법이다. 발표가 나던 날 아침, 나는 다가올 이사회 검토를 위해 재정 소진 예측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2분, 화면에 알림이 떴다. 제목, 박준호 대표가 전 직원에게 신임 최고 운영 책임자 그 오를 환영해 주세요. 내 맥박이 멈췄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 빠르게 훑어보았다. 최수진. 수진은 우리와 함께한 지 6개월. 그녀는 준호가 선호하는 외부 물류 컨설팅 회사 출신이었다. 그녀는 밝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회의에서 자신을 마케팅하는 재능이 있었다. 내가 그녀를 직접 교육했다. 첫 주에 그녀가 분석 스택에 어떻게 접속하냐고 물었던 게 기억났다. 그녀는 플랫폼을 써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내 상사가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공지 메일을 바라보았다. 손에 감각이 없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수진의 첫 90일 비전덱 발표 자료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단에 작은 PDF 링크였다. 클릭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네, 차트였다.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다. 막대 레이아웃, 세그먼트 제목, 심지어 과거 KPI 범위를 인용한 각주까지. 그녀는 내 제안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 수정도, 출처 표시도 없이 내 이름만 떼어낸 채 전사적인 박수를 받으며 배포된 것이다. 오전 10시 17분. 내 옛 인턴이었던 정 대리에게서 슬랙 메시지가 왔다. 와, 최수진 이사님이라니. 의외네요. 전 진짜 팀장님일 줄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23분. 컨퍼런스 홀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준호가 되면 환영 행사를 주최하고 있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오전 10시 41분 수진이 내 책상으로 왔다. 그녀는 너무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이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민지님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민지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제가 짓는 거죠. 전 그냥 포장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포장만 한 건 아니시던데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전 칭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알아요.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다. 대표님이 저는 더 신선한 에너지, 더 깔끔한 내러티브를 가져온다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귓가에 이명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더 부드럽다고요. 마치 리허설을 한 듯 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더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더 강하게 밀고 나간다고요. 그 말은 그녀의 발자국 소리보다 더 오래 내게 머물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뛰쳐나가지도 않았다. 나는 내부 드라이브에 로그인해서 여전히 내 소유권 하에 있는 폴더들을 잠갔다. 3개의 디렉토리를 개인 아카이브로 복사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늦게까지 남았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7시 20분 텅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나 웅웅거리는 프로젝터 불빛, 그리고 이제는 수진의 로드맵으로 간주되는 모든 슬라이드에서 사라진 내 이름뿐이었다. 지워진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생각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편의와 침묵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15분에 출근했을 때 누군가 이미 복도에서 내 자격증 액자를 떼어내버렸다. 쪽지 하나 없이 텅 빈 몸만이 마치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남아있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작별 이메일을 적어도 20번은 읽었다. 감정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차분한 전문성으로 포장된 몇 줄의 감사 인사였다.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 제목, 감사합니다. 오늘이 릴라이온 애널리틱스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분들에게 배움과 도전, 성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떠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김민지 드림. 나는 전송을 눌렀다. 몇 초 후 에러 메시지가 떴다. 전송 실패, 관리자 권한에 의해 차단된 메시지입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다. 잘못된 파일을 첨부했나 싶었다. 다시 시도했다. 같은 메시지였다. 그러다 제목을 지우고 본문만 텍스트로 복사해서 나 자신에게만 보내보았다. 여전히 차단되었다. 내가 설계를 도운 시스템이 이제 낯선 침입자처럼 내 말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나, 모니터의 푸른 불빛, 그리고 아무도 읽지 못할 작별 인사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짐을 쌌다. 짐은 많지 않았다. 책 몇 권, 2년 차 때 찍은 액자 사진, 우리 팀의 첫 회식 사진. 나는 10주년 때 준호가 준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비할 데 없는 진실성에 대하여라고 적힌 상패는 두고 왔다. 그 문구가 이제는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다. 신입 직원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나를 가구처럼 피해갔다. 마케팅 부서를 지날 때 세 사람이 모여 웃고 있었다. 그중 2명은 내가 채용한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딩 하고 울렸다. 나는 홀로 내려갔다. 로비는 내가 디자인을 도왔던 때와 달라져 있었다. 우리가 직접 그렸던 옛 벽화는 광택나는 패널과 거대한 LED 디스플레이로 교체되어 있었다. 오늘의 메시지가 굵은 글씨로 스크롤되고 있었다. 팀 감사 주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들. 사진들이 순환했다. 무대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수진. 매일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커피를 들고 있는 내 옛 인턴정 대리. 심지어 IT팀 강 팀장도 우리는 감히 도전하기에 진화합니다라는 캡션과 함께 나왔다. 하지만 나는 없었다. 내 인생의 15년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얼굴도, 한 줄의 글도, 이름도. 나는 상자를 들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정 비서가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며 캘린더를 읽는 척하고 있었다. 정 비서, 그녀의 이력서 작성을 내가 도와줬었다. 2년 전 인사팀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깎으려 했을 때 내가 대신 싸워줬었다. 딸의 겨울 코트를 못 사주겠다고 했을 때 코트를 사준 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저기, 정 비서님. 내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녀는 얼어붙더니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코치받은 사람처럼 어색한 미소로 올려다보았다. 민지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끊기고 지나치게 밝았다. 나 이제 가요. 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미 시선을 모니터로 돌리며 대답했다. 뭔가 다정한 말이 오갈 수 있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 쪽으로 돌아섰고 그때 그 소리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근처 내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였다. 신입사원 무리가 수진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LED 화면을 가리키며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어머, 저 사진 진짜 잘 나왔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조명까지 딱 맞췄네. 누군가가 물었다. 김민지님 사진은 어디 있어요? 수진의 대답은 무심하고 깔끔하게 칼날처럼 로비를 가로질러 날아왔다. 아마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들만 띄워주나 보죠. 아무도 그녀에게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걸었다. 유리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코트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보도블록은 남은 제설용 염화칼슘으로 희미하게 반짝였다. 시작처럼 느껴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유배처럼 느껴졌다. 나는 국기 계양대 옆 벤치에 앉아 내가 짓는 것을 도운 건물을 쳐다보았다. 휴대전화가 한번 진동했다. 내 변호사, 최민석 변호사였다. 전화 주세요. 등록 서류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는 그저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너무 공허해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 이름을 인정한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내 안에 작은 무언가를 꿈틀거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희망은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희망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법무법인 위트모어 앤 델의 대리석 로비에 조용히 서 있었다. 15년 전 회의실 비용을 낼 돈이 없어 준호와 함께 방문했던 바로 그 법률 사무소였다. 이제 그 회사는 규모가 3배로 커졌고 가구를 업그레이드했으며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약하셨습니까? 데스크의 젊은 남자가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다. 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민석 변호사님과요. 그분이 아실 겁니다. 이어진 침묵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볼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곳에서도 10분 후 최 변호사가 15년 전과 같은 안경을 쓰고 문가에 나타났다. 태가 좀 더 두꺼워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콧등에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민지 씨, 그가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가는 동안 우리는 별로 대화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을 함께 겪은 사람들 사이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존재한다. 그는 우리 뒤로 문을 부드럽게 닫고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러고는 구석에 있는 높은 캐비닛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다. 금속성 철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안에서 그는 반투명 슬리브에 밀봉된 얇은 검은색 폴더를 꺼냈다. 상단 라벨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글씨체로. 이걸 여태 보관하고 계셨군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라고 하셨잖습니까? 그가 우리 사이 책상 위에 평평하게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전 이런 건 잊지 않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슬리브를 제거하고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릴라이온 애널리틱스의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 사본, 창립 문서, 소유권 서류, 사업자 등록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첫 페이지 하단에 그것이 있었다. 법적 대표자 김민지, 지분율 100%. 내 숨은 멈추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어떤 승리감도 솟구치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최 변호사가 서명란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전히 유일한 등록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변경 신청도 아무것도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확실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달에 확인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잊어버려도 저는 습관적으로 분기마다 확인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세상은 돌지 않았다. 느려졌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물었다. 통제권 측면에서요. 최 변호사는 두 번째 폴더를 집어들었다. 인쇄된 계약서와 노란색 포스트잇이 날카로운 각도로 튀어나와 있는 더 두꺼운 폴더였다. 그 뜻은 그가 표시된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엄밀히 말해 릴라이온의 어떤 임원도 당신의 공동날인 없이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10억 원이 넘거나 공급업체 인수와 관련된 거는 더더욱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잠깐만요. 준호는 수년 동안 그런 계약들을 체결해 왔어요. 최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가 잘못되어 변호사들이 권한 체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계약들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모든 시간 동안 문지기였던 건가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그들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밑에 땅은 여전히 당신 소유입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안정감을 느꼈다. 해고, 배제, 침묵 등 일어난 모든 일이 더 이상 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리셋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제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말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기울였다. 잊었기를 바랐거나 아니면 당신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절대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했겠죠. 나는 폴더를 조용히 닫았다. 이상했다. 뒤따르는 차분함이 차갑지도 공허하지도 않은 그저 명료함이었다. 분노도 문을 쾅 닫거나 복수를 꾸밀 필요도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조용히, 신중하게,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최 변호사를 만났다. 이번에는 로펌 2층에 있는 조용한 기록실이었다. 의뢰인들이 거의 방문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금속 서랍들에는 신문 헤드라인과 스캔들에서 봤던 회사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 레갈리아 식품과 리모베이트 시스템 사이에 릴라이온 애널리틱스라고 적힌 서랍이 끼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어제 우리가 검토했던 것보다 더 두꺼운 폴더가 있었다. 15년치의 법인 신고서, 연례 보고서, 규제 문서, 주주총회 결의서, 그리고 하나의 눈에 띄는 부재가 들어 있었다. 이걸 보시죠. 최 변호사가 문서를 넘겨 긴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다. 이것이 2010년 4월 2일자로 등기소에 제출된 마지막 공식 소유권 기록입니다. 당신이 유일한 설립자이자 법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옆에 다른 종이를 놓았다. 이건 그가 말했다. 그들이 5개월 후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마지막 변경 신고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주식 재분배, 소유권 희석, 이사 재선임, 심지어 가등기조차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같은 서명, 같은 양식 헤더. 해마다 그들은 아무도 보강하려 하지 않은 서류 위에 기업이라는 탑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회사를 소유하는 걸 멈춘 적이 없는 거군요. 그가 말을 끝맺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요. 그는 더 최근의 폴더를 집어들었다. 자,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빨간 탭이 끼워진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건넸다. 이 거래는 6주 전에 체결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크 기업과의 130억 원, 1천만 달러 규모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CEO로서 박준호가 서명했죠. 그리고 이 거래는 릴라이온의 운영정관에 따른 다른 모든 고액 계약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한 설립법적 대표자의 공동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되지 않았죠. 전혀요. 나는 계약서를 넘겼다. 10여 페이지의 라이선스 조건, 지불 일정, 해지 조항, 그리고 서명 페이지. 박준호 최고 경영자 CEO, 두 번째 서명자도 내 언급도 위임장 첨부도 없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인가요?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변호사가 천천히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엄밀히 말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게 되면 위약금 없이 거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감사가 시작되겠죠. 나는 뒤로 기대어 그 무게를 받아들였다.
공포가 아니라 정밀함이었다. 왜 아무도 이걸 못 잡아냈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도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긴 침묵이 방을 채웠다. 비명을 지르는 침묵이 아니라 부주의한 결정들. 15년의 간과 오만.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믿음을 철사처럼 조여오는 침묵이었다. 하지만 나는 눈치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전 직원이 아니라 적수도 아니라 나는 카드로 만든 집에서 빠져있는 결정적인 서명이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문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릴라이온 이사회 앞으로 된 공식 통지서였다. 차분하고 간결하며 외과 수술처럼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수신, 관계자 제위. 본인은 이 날짜부로 공공법인 등기부 기록에 따른 릴라이온 애널리틱스의 유일한 등록법적 소유주로서의 지위를 통지합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본인은 적절한 승인 없이 시작된 모든 임원 활동 및 고액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귀하들은 모든 관련 문서를 보존하고 거버넌스 권한에 관한 법적 소명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는 내게 서명할 준비가 되었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내 손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건 바로잡음이었다. 편의가 지워버린 곳에 진실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펜이 종이에 닿았을 때 나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오직 명료함, 결의, 그리고 자신이 조용히 지은 구조물의 중심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여자의 정확하고 틀림없는 무게감만을 느꼈다. 이제 조용히 되찾을 시간이었다. 통지서는 오전 9시 22분에 등기 우편과 암호화된 이메일로 릴라이온의 이사회 및 경영진 각 구성원에게 발송되었다. 극적이지도 시끄럽지도 않았다. 사실적이고 외과적이었으며 박준호에게 참조 CC조차 걸지 않고 전달되었다. 최 변호사는 전날 밤 상처를 주기보다는 경고하기 위해 깊숙이 찌르되 너무 깊지 않은 언어를 신중하게 골라 초안을 작성했다. 상단의 굵은 글씨로 거버넌스 불일치 통지 및 검토 대기 중. 그 안에는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공공법인 등기부에 따라 내가 릴라이온 애널리틱스의 유일한 법적 소유주로 남아있다는 것,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적이 없다는 것, 정관에 따라 60억 원,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거래를 포함한 모든 임원급 결정에는 내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모든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즉시 시작될 것이며 이사회는 이에 따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협도, 위압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 용어도 없었다. 부정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차분함 뿐이었다. 오전 10시 6분, 준호가 그것을 봤다. 최 변호사의 비서가 우리에게 첫 번째 답장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원래 발송 주소로 실수로 참조된 내부 긴급회의 초대였다. 제목은 단순히 상황 발생이었다. 나에게는 답장도, 사과도, 해명도, 협상 시도도 없었다. 그저 침묵과 허둥지둥하는 움직임뿐이었다. 오전 11시 41분,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지역 번호가 묘하게 전화를 받게 만들었다. 김민지 씨입니까? 목소리가 물었다. 따뜻하고 노련하며 한때 골프장과 작은 나라 하나쯤은 소유해본 사람 특유의 세련됨이 있었다. 김민지입니다. 이태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전 릴라이온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이사회에 보내신 서신에 대해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서신에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잠시 침묵. 토씨 하나까지? 네. 또 다른 침묵. 이번엔 더 깊었다. 그렇군요. 그의 어조가 바뀌었다. 호기심은 줄고 우려가 더해졌다. 전 박준호 대표가 회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공적으로는, 운영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가 수화기 너머로 숨을 내쉬었다. 환상을 내뱉는 사람처럼 들리는 긴 한숨이었다. 저는 3차 라운드 때 릴라이온에 투자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리브랜딩 전 여의도의 그 좁은 사무실에서 운영될 때였죠. 기억나는군요. 카터와 필리를 통해 들어오셨죠. 맞습니까? 기억하시네요. 내가 대답했다. 많은 분이 기억 못 하시는데 실사 데이터룸을 조정한 게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5년치 재무소진율 예측을 요청했는데 이 시간 만에 뽑아왔죠. 침묵이 흘렀다. 전 그게 박 대표 비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그냥 두었다. 그가 어조를 조절하며 계속했다. 그렇다면 방금 받은 이메일이 설명이 되는군요. 싱가포르 계약 말입니다. 당신이 쓴 내용이 맞다면 그건 집행 불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아는지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태준 회장은 그저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 투자자였다. 조용하고 계산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가 전화를 걸면 사람들은 반응했다. 그가 전화를 끊으면 기업들은 무너졌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제 딸이 릴라이온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2016년에 와튼 스쿨 3학년 때였죠. 회사 전체에서 자기를 중요하게 대우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레아, 걔예요. 그가 말했다. 대학원 면접 준비를 도와주셨다죠. 퇴근 후에도 남아서 케이스 질문 코칭해주고 이력서까지 다시 써주셨다고. 기억나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합격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전액 장학금으로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당신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민지 씨. 걔에게, 이 회사에, 그리고 분명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요.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박 대표는 내가 당신한테 전화한 거 모릅니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 돌리기 시작한 것도 모르고요. 전 허위 진술이나 무능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유효하다면,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만, 체스판을 더 멀리 움직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전 복수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어조는 평온했다. 그저 복구 레스토레시를 원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가 조용한 존경을 담아 말했다. 우리는 거칠의 인사 없이 통화를 마쳤다. 나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각도에서는 멀리 릴라이온 건물의 최상층이 보였다. 저 위 어딘가에서 준호는 서성거리고 계산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소리쳐서가 아니라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실들이 스스로 말하게 두었다. 6일 동안 건물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침묵을 두 번째 코트처럼 두른 채 걸어 나온 이후로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전 9시, 예정된 정시에 도착했다. 선글라스도 수행원도 드라마틱한 연출도 없었다. 그저 남색 정장, 낮은 굽구두, 그리고 수년간 과소평가받으며 완벽하게 다듬어진 차분한 표정뿐이었다. 최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을 한 손에 전화기를 다른 손에 들고 내 옆을 걸었다. 내 다른 쪽에는 안지수 씨가 있었다. 법원 등기국 소속의 컴플라이언스 담당관 감사이었다. 무채색 정장, 잡담 없음, 옷깃에 눈에 띄게 클립된 공무원 신분증. 우리의 존재는 시끄럽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 주변의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우리가 유리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이 데스크 뒤에서 올려다보다가 두 번 눈을 깜빡이고는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내가 떠나던 날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안내 데스크의 정 비서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입을 약간 벌린 채 일어섰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 비서님.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지. 님,
그 호칭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녀 뒤로 거대한 LED 화면이 여전히 회사 하이라이트를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팀 감사 주간이 아니었다. 적응형 리더십에 관한 슬라이드 쇼였다. 수진의 최신 이니셔티브였다.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고 배경에는 내가 3년 전 메모에 썼던 문구가 인용되어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베이로 다가가자 최 변호사가 천장 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은밀하게 쳐다보았다. 감시 시스템을 풀 루프로 유지하고 있군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내가 대답했다. 증거니까요. 진실이죠. 내가 정정했다. 12층으로 가는 승강기는 조용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임원실 구역은 똑같아 보였지만 더 차갑고 사람 사는 냄새가 덜 났다. 마치 벽들이 지난 며칠간의 공황을 흡수하고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듯 했다. 입사한 지 1년도 채 안 된 주니어 비서 벤이 옆복도에서 나오다가 우리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민지님, 그가 더듬거렸다. 오시는 줄 몰랐는데요. 괜찮아요, 벤. 법무팀 통해서 일정 잡았어요. 아, 네. 물론이죠. 다들 회의실 B에 계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회의실 B는 준호가 내 15년 여정을 8단어와 응답할 틈도 없는 차가움으로 끝내버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시적이군. 우리는 유리 복도를 지나 서두르지 않고 이동했다. 임원실 구역 리셉셔니스트는 우리를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안지수 씨의 배지를 보고 나를 보더니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불투명 유리로 된 회의실 문은 이미 약간 열려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밀고 들어갔다. 안에는 박준호가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3명의 이사회 멤버, 사내 법무팀의 주니어 변호사,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입술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다물고 있는 최수진이 있었다. 그들은 대화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예상하지 못했다. 준호가 일어섰다. 민지야, 그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연습한 듯 했지만 부서질 듯 약했다. 우리가 연락하려고 했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폴더를 매끄러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린 이미 연락하고 있으니까. 최 변호사가 내 옆자리에 앉았고 안지수 씨는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회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준호가 그걸 알아챘고 그의 눈길이 방구석의 카메라로 향했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감사관을 데려왔어? 그가 물었다. 아니, 내가 간단히 말했다. 국가가 보낸 거야. 안지수 씨가 헛기침을 했다. 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등록 기업체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을 참관하고 기록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회의는 기록 목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수진의 턱 근육이 움직였다. 준호는 계속 서 있었다. 우리 모두 좀 당황한 것 같은데 확실히 외부 개입 없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네가 이미 개입시켰잖아. 내가 말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의 법적 소유주를 해고했을 때 말이야. 침묵.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꼬박 10초가 흘렀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파일을 열었다. 법인 설립 문서 사본, 국가 제출 서류, 그리고 최 변호사가 표시한 계약 변칙 사항들. 시작하지.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한때 조용한 해고 통보를 받았던 바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복수심도 느끼지 않았다. 고요함을 느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화낼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이사회실은 기억보다 더 추웠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유리벽 안에서 오고 간 말들과 침묵에서 나오는 한기였다. 내 경력이 단칼에 잘려나갔던 바로 그 방. 8분과 비웃음 하나. 이제 이곳은 훔쳐가서는 안 되었을 것을 내가 되찾는 장소가 될 것이었다. 준호는 테이블 끝에 서서 팔짱을 꽉 끼고 있었다. 그의 평소 임원실에서의 거드름은 사라지고 더 경직되고 연습된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여전히 COO라는 직함이 뭔가 진짜 의미라도 있는 양.
아드레날린을 타고 있는 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5명의 이사가 있었다. 그중 3명은 이름으로만 아는 낯선 사람들이었고 2명은 내가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랜 고문이자 조용하지만 계산적인 데이비드, 랭, 그리고 이사회의 유일한 여성 멤버이자 이 방에서 나를 보고 놀라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 마리안 블레이크. 최 변호사가 첫 번째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2010년 4월 2일자로 제출된 릴라이온 애널리틱스의 법인 설립 정관 원본입니다. 그가 그것을 중앙으로 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두 번째 페이지를 위에 올려놓으며 덧붙였다. 소유권 구조를 반영하는 등기소의 마지막 법적 서류입니다. 이 날짜와 그 이후의 모든 날짜에 대해 김민지 씨는 여전히 유일한 등록 소유주로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해. 그런가? 내가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양도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네가 신청했어야지. 너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최 변호사가 옆에 있는 얇은 폴더를 열었다. 게다가 릴라이온 설립 정관 제사조 C항에 따르면 60억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한 모든 임원 조치는 등록된 법적 소유주의 공동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김민지 씨고요. 수진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건 옛날 조항이에요. 아무도 그런 조항 안 써요. 개정된 적이 없다면 옛날 게 아니죠. 최 변호사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싱가포르 라이선스 거래를 확정하기 전에 서류를 확인해 봤다면 알았을 텐데요. 웅성거림이 테이블을 돌아다녔다. 준호가 수습하려 했다. 이건 오해야. 고칠 수 있어, 민지야. 오늘 변경 신청하면 돼. 소급해서 이사회 구조 비준하고 우리가 쌓아온 걸 다 망치고 싶진 않잖아.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다 지었지. 넌 그냥 복도 명패에서 내 이름을 떼어내고 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너 화났구나. 아니, 내가 말했다. 난 자유로워. 뒤따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나는 폴더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안지수 씨 사무실에서 발행한 도장이 찍히고 서명된 감사 통지서였다. 오늘 아침부로 내가 계속했다. 국가가 계약 유효성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어. 완료될 때까지 내부 거버넌스 감사를 요청했고 법적 소유주로서의 내 권한으로 모든 주요 임원 활동을 공식적으로 정지한다. 수진이 일어섰다. 당신이 그럴 순 없어요. 방금 했어.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두 손을 테이블에 평평하게 댔다. 회사를 파괴하려는 거야, 민지야. 아니요. 아직 듣지 못한 목소리가 말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마리안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손깍지를 끼고 있었다. 난 1년 넘게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지난 봄 실사 스캔 중에 불일치를 발견했죠. 당신한테 말했고 당신은 처리됐다고 했잖아요. 준호의 턱이 꽉 깨물렸다. 당신은 절대. 난 말했어. 그녀가 더 크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행정적 적체라고 했지. 서류 처리가 대기 중일 뿐이라고 약속했어. 그녀는 다음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은 지워진 적이 없어요, 민지 씨. 그저 덮여 있었을 뿐이죠. 내 안에 무언가가 깨져 열렸다. 분노도 고통도 아닌 해방감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난 침묵했어요. 마리안이 계속했다. 그건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머지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저는 공식적인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시작하고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박준호의 모든 임원 권한을 정지할 것을 발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데이비드 랭이 조용히 말했다. 최 변호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거라면 법원 개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우리의 조건은 충족되겠군요. 준호는 테이블에서 물러섰다. 턱이 잠겼고 말문이 막혔다.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꾸며낼 말이 남아있지 않았다. 수지는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다. 일어서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박수도 거창한 클라이맥스도 없었다. 그저 진실,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진실뿐이었다. 나는 서류를 챙기고 블레이저를 바로잡았다. 다음 주에 뵙죠? 내가 말했다. 충성심이 아니라 투명성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걸어 나갔다. 의기양양하지 않게, 하지만 마침내 무게를 벗어버린 채 15년의 침묵이 단 한 번의 회의로 거쳤고 내 뒤에서 유리문이 마침표처럼 닫혔다. 복수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사무실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다.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높은 유리로 프레임된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같은 코너 창문, 같은 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리드하기 위해 여기 있었다. 오전 8시 정각에 도착했다. 기자도 인사하러 줄 선 직원들도 없었다. 그저 침묵과 환영 매트처럼 유리 책상을 가로지르는 햇살뿐이었다. 누구도 말아올릴 수 없는.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내쉬며 공간을 들이마셨다. 미니멀, 고요함, 내 것. 전화는 즉각적이었다. 이사회가 준호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준법 감사를 명령한 후 모든 것이 번개 같은 속도로 풀려나갔다. 법적 서류 절차가 진행되었다. 계약들은 동결되거나 재구조화되거나 내 감독하에 재협상되었다. 나는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바닥을 싹 쓸어버리지도 않았다. 그저 기초를 되찾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주변에 맞춰지게 했다. 그날 아침 나는 받은 편지함을 열었다. 내 이름 김민지, 설립자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서명란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비활성화되었던 바로 그 이메일 주소가 이제 시스템 자체의 조용한 사과처럼 빛나고 있었다. 캘린더 초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은 절차적인 것이었다. 일부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시간 되실 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연결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친절함을 담아 차분하게 모든 메일에 답장했다. 사람들을 벌주러 돌아온 게 아니었으니까. 책임감이 어떤 모습인지 상기시켜주러 온 것이었다. 오전 8시 12분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정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종이컵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아직도 드시는지 확신이 안 서서요. 그녀가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블랙이죠. 나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맞아요. 그녀는 앞으로 나와 컵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더니 내 키보드 옆에 플래너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녀가 멈칫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날의 캘린더 상단에 메모가 휘갈겨져 있었다. 1일차,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없다. 내 것이 아니었다. 최 변호사가 아침 일찍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남겨둔 것이었다. 해내셨군요 라는 그만의 조용한 표현이었다. 소음이나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따라잡을 때까지 견뎌냄으로써 정 비서는 문가에서 주저했다. 돌아오셔서 기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미소 짓고 나갔다. 나는 뒤로 기대어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따뜻함이 서리 내린 것을 녹이는 햇살처럼 천천히 손가락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한 모금 마셨다. 해야 할 전화도, 유지해야 할 이미지도, 싸워야 할 전쟁도 없었다. 그저 내가 지은 테이블의 내 자리, 그리고 다음에 올 것을 형성할 자유가 있을 뿐이었다. 복도 밖에서 회사의 웅성거림이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더 시끄럽지는 않았다. 더 안정적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벽들은 더 이상 긴장으로 메아리치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었다. 오전 8시 30분까지 나는 이미 새로운 직원 피드백 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준호의 재임 기간 동안 조용히 물러났던 몇몇 부서장들을 복귀시켰으며
한때 1세대 대졸자들에게 기술 분야 진출의 첫 기회를 주었던 오래된 인재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재활성화했다. 칭찬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 진짜 리더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했다. 다른 사람들이 불태우려 했던 곳을 침묵 속에서 다시 짓는 것.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기 위해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했다. 조력자도 조용한 일꾼도 직함 뒤에 그림자도 아닌 설계자, 소유주, 부서지지 않은 여자, 리드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 때때로 정의는 박수갈채와 함께 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침 8시에 커피 한 잔과 다시는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평화와 함께 온다. 침묵을 지키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일어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의 말을 걸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신의 힘을 조용히 상기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